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구의 익숙한 빛을 벗어나 확실함이 별빛과 그림자로 쓰인 질문 속으로 녹아드는 경계를 지나 천천히 떠다닙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여러 겹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층은 밝게 빛나고, 어떤 층은 숨겨져 있으며, 또 어떤 층은 남겨진 공백으로만 측정됩니다. 단순한 경이로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답을 찾을수록 더 깊어지는 물음으로 내려가는 느린 여정이 되어 오래된 나이테처럼 한 겹 한 겹 겹쳐진 신비를 마주하게 합니다. 사막 고원에 자리한 관측소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연구자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거대한 무늬를 추적합니다. 그들은 주파수를 기록하고 속도를 지도화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끌림을 정밀하게 잽니다. 이것은 번뜩이는 깨달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의 관측으로 단단해진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과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리 위에서 차곡차곡 쌓인 증거로 얻어진 지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의 밑바닥에서 이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새벽빛이 아직 아타카마 사막의 능선을 비추기 전 안테나들이 천천히 회전을 시작합니다. 무게가 100톤이 넘는 66개의 전파 만권경이 은하 중심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맞춥니다. 해발 5,000m의 공기에는 거의 습기가 없습니다. 메마른 계곡 바닥에서는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펼쳐진 은하수는 너무도 선명해 별들 사이를 흐르는 어두운 먼지띠가 마치 우주의 강처럼 보입니다.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어레이, 즉 ALMA가 관측 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밀리미터파와 서브밀리미터파가 수신기로 흘러듭니다. 별이 태어나는 붕괴하는 구름 속 초속 600km로 충돌하는 은하 사이, 그리고 창조의 잔열이 여전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퍼져 나오는 곳에서 온 신호들입니다. 기기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로 미세하게 울립니다. 각 안테나는 데이터를 근처의 기후 조절 시설에 있는 연산 장치로 전송합니다. 온도는 0.1도의 오차 안에서 유지되고 시간 동기화는 1피코초 단위로 맞춰집니다. 전 배열은 지름 16km의 단일 망원경처럼 작동하며 특정 파장대에서는 허블 망원경보다도 더 높은 해상도를 냅니다. 수신기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전자기 복사에 담긴 정보입니다.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 전 먼 우주에서 떠나온 광자가 오늘 이 새벽, 이 정밀한 정렬의 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술팀은 관측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극저온 장치를 점검하며 수신기를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로 냉각시켜 열 잡음을 최소화합니다. 지표별을 이용해 안테나의 방향 정확도를 검증하고 대기의 수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아타카마의 고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미세한 수증기조차 ALMA가 감지하는 파장을 흡수합니다. 관측은 오직 이러한 조건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진행됩니다. 오전이 되면 첫 데이터 묶음이 산티아고의 서버로 전송되고 이어 북미, 유럽, 아시아의 협력기관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가 주요 관리 역할을 맡고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궤도 망원경에서 수집한 자외선 데이터를 함께 분석합니다. 호주의 국제 전파 천문연구소는 남반구의 분광 데이터를 통합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모든 데이터에는 관측 당시의 대기 상태,
보정 매개 변수, 신호대 잡음비 같은 세부 정보가 기록됩니다. 과정은 철저히 체계적이며 투명하고 무엇보다 축적적입니다. 어떤 한 번의 관측도 단독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반복 측정과 교차 검증, 여러 파장대의 독립적 확인을 통해서만 진실에 다가갑니다. 이러한 관측들이 그려내는 것은 빛나는 우주, 즉 빛을 내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영역입니다.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빛이 합쳐진 광채로 빛나고 성운은 새로 태어난 별들의 자외선에 물들어 부드럽게 빛을 냅니다. 먼 우주의 퀘이사는 초거대 블랙홀이 물질을 초상대론적 속도로 빨아들이며 방출하는 눈부신 에너지로 타오릅니다. 그 사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희박한 수소 구름은 21cm 파장에서 희미한 신호를 내며 은하들 사이에 보통 물질 분포를 그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온 물질,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존재, 곧 행성과 별, 그리고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그것은 원자를 이루고 중력에 의해 뭉쳐지며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아타카마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세로파란 아래는 초대형 망원경 시설, 이른바 VL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름 8.2m의 주만권경 4기와 보조 망원경 4기가 함께 운영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관측하거나 여러 망원경의 빛을 간섭계 방식으로 합쳐 하나의 거대한 눈처럼 작동합니다. 이 방식은 100km 떨어진 곳에서 동전 한 개에 윤곽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해상도를 만들어냅니다. 관측은 가시광선부터 근저고해선 영역에 이르며 빅뱅 직후 형성된 초기 은하의 빛, 가까운 별을 도는 외계 행성의 반사광, 그리고 블랙홀 주변에서 수백만 도로 달아오른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 남기는 마지막 빛까지 포착합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매일 밤, VLT는 수백 개의 스펙트럼을 기록합니다. 이는 빛의 세기가 파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결과로 그 안에는 물질의 화학적 구성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각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형태로 고유한 지문을 남기며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철, 주기율표의 언어가 별빛 속에 새겨집니다.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적색 편의도 측정되는데 우주 팽창으로 인해 빛이 얼마나 긴 파장으로 늘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크게 이동하기에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지구 궤도 위에서는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망원경이 여전히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름 2.4m의 거울은 지상 대형 망원경에 비하면 작지만 허블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기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의 난류가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구름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도시의 불빛이 데이터를 오염시키지도 않습니다. 지표에서 흡수되는 자외선마저 허블의 검출기에 온전히 도달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허블은 수만 개의 천체를 관측하며 어떤 것은 수년에 걸쳐 다시 촬영해 밝기나 구조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점 2에서 적외선 파장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름 6.5m의 분할 거울은 50켈빈 이하로 냉각되어 빅뱅 이후 불과 5억 년이 지나 형성된 초기 은하들의 희미한 적외선 빛을 감지합니다. 그 빛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으로
길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의 구조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의 모습을 밝히며 최초의 별이 언제 점화되었는지, 은하가 언제 작은 조각들로부터 합쳐졌는지, 그리고 초거대 블랙홀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ALMA, VLT, 허블, 그리고 웹이 수집한 다중대역 관측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우주 전체의 질량 에너지 총량은 중력 관측, 은하 회전 곡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요동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바리온 물질, 별, 가스, 먼지, 의 합보다 약 20배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와 별, 성운, 먼지는 우주 전체의 약 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직접 볼 수도, 전자기적으로 감지할 수도 없는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분광학은 빛나는 물질의 성분을 확증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와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핵융합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져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적색 편의는 거리와 속도를 밝혔고 도플러 분석은 궤도의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 질량이 큰 천체 주변을 휘어 도는 빛은 보이지 않는 물질의 분포를 드러났습니다. 모든 측정과 모든 검증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현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나머지는 오직 중력의 영향으로만 존재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의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서 수행된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하늘의 3분의 1을 체계적으로 지도화했고 이후 2020년까지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름 2.5m의 전용 망원경과 특수한 카메라, 분광기를 사용해 수억 개의 천체의 위치, 밝기,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은하의 특성과 환경의 상관관계, 시간에 따른 은하 집단의 진화, 그리고 수억 광년 규모의 최운하단 구조까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발표된 국제 연구 자료들은 그 구체적인 비율을 더욱 정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보통 물질은 4.9%, 암흑 물질은 26.8%, 암흑 에너지는 68.3%, 오차 범위는 1% 이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명되지 않던 현상이 이제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 확립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 우연히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는 이 비율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빅뱅의 열이 식으면 남은 복사로 오늘날 2.725 켈빈의 온도로 우주 전역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온도의 미세한 차이,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요동 속에는 우주가 갓식기 시작하던 38만 년 후의 상태, 즉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고 빛이 자유롭게 퍼지기 시작한 시기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우주국이 운영한 플랑크 위성은 이 미세한 온도 요동을 전 하늘에 걸쳐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공간의 기하 구조,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 은하를 잉태한 초기 요동의 세기, 그리고 우주의 나이 약 137억 9,700만 년, 오차는 2천만 년 남짓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은하 탐사와 초신성 관측 등과 결합되어 우주의 기본 매개 변수를
퍼센트 단위의 정밀도로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측의 한계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보이는 물질의 명료함은 성취이자 한계였습니다. 모든 광자는 파장과 세기, 편광의 정보를 담고 수백만 년을 건너와 검출기에 도달했습니다. 빛은 은하의 구조와 성운의 화학, 우주의 팽창 속도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빛은 동시에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어떤 전작이 신호도 내지 않지만 중력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거대한 실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뉴멕시코의 초대형 전파 만권경 VLA은 지름 25m짜리 접시 27기를 최대 36km의 간격으로 배치해 전파를 관측합니다. 이 장파장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우주가 보입니다. 활동성 은하핵은 강렬히 빛나고 초신성 잔해는 희미한 빛으로 퍼지며 펄사는 규칙적인 신호를 내고 희박한 수소 구름은 21cm 선을 방출합니다. 이런 전파 관측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탐사의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형태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2024년 3월에 수집된 데이터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측 기록에 추가되어 이제 페타바이트 단위의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에는 위치, 시간, 스펙트럼 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형태를 분석하고 일시적인 천체 현상을 찾아내며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구조의 진화를 추적합니다.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며 방법은 재현 가능하고 결론은 언제나 새 데이터에 따라 갱신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열 잡음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사막 고원의 안테나들은 아침 관측을 마치고 점검 위치로 회전합니다. 기술자들은 극저온 냉각 장치를 확인하고 엔지니어들은 조준 정확도를 검토합니다. 관측, 보정, 정비, 그리고 다시 관측. 이 순환이 반복되며 매일 조금씩 지식의 경계가 넓어집니다. 아타카마의 황량한 풍경은 그곳이 지닌 투명함을 닮았습니다. 수평선을 가로막는 식생도, 흐르는 강물도 없습니다. 비는 몇 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합니다. 이곳의 표면은 마치 화성이나 달의 풍경처럼 생명이 없는 고요함 속에 수백만 년의 바람과 침식만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덕분에 이곳은 밀리미터파 천문학에 있어 지구상 최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연구실에서는 이미 또 다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눈에 보이는 질량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고 중력 렌즈 효과는 보이는 물질보다 더 강한 휘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단의 운동은 별과 가슴 안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측정의 한계도 기기의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반복 가능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보이는 우주는 정밀하게 그려졌지만 그것은 더 큰 현실의 서문에 불과했습니다. 빛은 연구자들을 가능한 한 멀리 인도했지만 이제 그 너머로 가기 위해서는 빛이 아닌 움직임을, 복사가 아닌 중력의 수학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볼티모어의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가 관리하는 허블 자료 아카이브에는 30년간의 관측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이에스티 미쿨스키 우주망원경 아카이브는 허블, 웹, 가렉스, 케플러, TSS 등 여러 임무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직접 데이터를 내려받고 교정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신만의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며
과학을 특정 기관의 권한이 아닌 재현 가능한 과정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의 관측과 데이터 검토가 쌓이며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의 표면은 거의 완전히 탐사되었습니다. 그 아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질문, 그리고 우주가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고 있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의 연구자들에게 빛나는 5%는 여전히 인류의 관측이 이룬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식의 경계, 즉 측정이 추론으로 넘어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기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빛은 포착되었고 분석되었으며 아카이브에 보존되었습니다. 표면은 이전보다 더 맑고 정밀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일치는 새로운 관측에서가 아니라 오래된 데이터를 세심히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1978년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키트피크 국립천문대에 2.1m 망원경으로 관측한 나선 은하들의 회전 곡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측정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수소구름을 추적한 것이었는데 그곳은 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궤도 속도는 감소해야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처럼 바깥쪽으로 갈수록 천체의 공전 속도는 느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하의 바깥쪽에 있는 별과 가스 구름들은 중심 근처의 천체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때로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전 곡선은 은하의 눈에 보이는 끝을 훌쩍 넘어선 거리에서도 평평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관측된 별과 가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력의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중력 법칙이 은하 규모에서 다르게 적용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질량이 보이는 물질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빈의 발견은 이전 세대의 연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코마은 하단을 연구하며 그 안의 개별 은하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속도는 관측 가능한 물질의 질량으로는 은하단이 중력적으로 묶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츠비키는 이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둔클레 마테리에, 즉 암흑 물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고 그의 제안은 흥미로운 가설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전파 천문학의 발전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의 중성 수소를 정밀하게 지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소구름은 21cm의 특정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별이 희박한 지역에서도 회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전파 관측은 루빈의 결과를 확실히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회전 곡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질량 분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여러 관측 방법에서 축적된 증거는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서 운영된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는 300만 개 이상의 천체를 관측하여 은하의 위치와 움직임을 3차원적으로 지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은하들은 우주 공간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과 그물처럼 얽힌 거대한 구조, 우주 거미줄이라 불리는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강한 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또 하나의 독립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이 거대한 질량체 근처를 지날 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그 경로가 휘어집니다. 휘어짐의 정도는 중간에 존재하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지상 망원경의 관측은 빛의 굴절이 보이는 물질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나는 별이나 가스가 없는 공간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량의 고리가 은하를 감싸며 존재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분릿 클러스터 관측은 이러한 가설을 결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공식 명칭 12-060-758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두 은하단이 충돌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뜨겁게 빛나는 X선 가스, 즉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질, 은 서로 부딪혀 속도가 줄고 중앙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중력 렌즈로 그려본 질량 지도에서는 실제 질량의 중심이 가스가 아니라 은하들에 남아 있었습니다. 즉, 보이는 물질과 중력 질량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질량이 가시적인 물질이 아니라 충돌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암흑 물질이라는 용어는 이미 1930년대에 제안되었지만 오랫동안 가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독립적인 증거들이 하나로 모으면서 이 개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5년 무렵이 되자 논쟁의 초점은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가? 에서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이해해야 할 사실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 연구소와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연구자들은 빅뱅 직후 몇 마이크로초의 초기 조건에서 출발해 수십억 년에 걸친 구조 성장을 모사하는 우주 진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암흑 물질의 성질, 질량, 상호작용 특성, 초기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모형은 암흑 물질을 차갑고 cold, 충돌하지 않는 collisionless 입자로 취급했습니다. 즉, 빛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전자기적으로는 서로나 보통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시간이 흐르도록 계산을 진행하면 모형 속 우주는 실제 관측과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은하는 암흑 물질 헤일로의 중심에서 형성되었고 은하단은 가느다란 필라멘트로 연결되었으며 밀도가 낮은 거대 공허가 그 사이를 넓혀갔습니다. 보이는 은하의 분포는 암흑 물질이 중력으로 보통 물질을 끌어모아 쉽고 응축해 별로 자라게 할 자리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 결과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질을 가정하면 관측이 보여주는 우주 구조가 자연스럽게 재현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에 완성된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은 한 변이 9억 4천만 광년에 이르는 정육면체 공간 안에서 100억 개가 넘는 입자의 진화를 추적했습니다. 독일 가르힝의 막스 플랑크 계산센터 슈퍼컴퓨터에서 수행된 이 계산은 누적 2만 8천 프로세서 년에 해당하는 연산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산출물은 은하단의 분포, 공허의 모양, 과밀 영역을 잇는 필라멘트 등 대규모 구조의 모습이 관측과 놀랍도록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작은 부피를 더 높은 해상도로 다룬 다른 계산들은 개별 은하의 구조를 재현하여 암흑 물질 헤일로가 어떻게 회전하는 원반과 중심 볼록부를 갖춘 나선 은하의 형태를 얻는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우주국이 운영한 유클리드 우주 임무는 하늘의 3분의 1을 약하게 뒤틀린 은하상의 미세 신호, 약한 중력 렌즈를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수십억 개 배경은하의 형태, 왜곡을 통계적으로 측정해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을 합친 질량 분포 지도를 그렸고, 그 지도는 은하단을 잇는 연속적인 물질 필라멘트를 드러냈습니다. 그 비율은 일정했습니다. 보통 물질 1kg이 있는 곳마다 약 5kg의 암흑 물질이 중력으로 함께 적용했습니다. 칠레 세로 톨롤로의 블랑코 망원경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다크 에너지 서베이는 남반구 하늘 5,000제곱도를 관측해 수억 개 은하의 위치, 밝기, 적색 편의를 측정했습니다. 은하 군집도의 통계와 약한 렌즈를 결합한 분석은 암흑 물질의 성질과 분포를 제약했고, 은하 회전 곡선을 암흑 물질 없이 설명하려 한 수정 중력 이론보다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을 지지했습니다. 직접 검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암흑 물질이 입자라면 지구를 통과할 때 드물게라도 검출기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주선 잡음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그란사소, 미국 사우스다코타 샌포드, 중국 진핑의 지하 깊은 실험실에 설치된 극저온 검출기들은 원자핵과의 미세한 충돌 반동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민감도는 높아졌으며 배경 신호는 정교하게 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란사소의 엑스에논 실험은 액체 제논 시간 투영실로 특정 질량 영역에서 연간 톤당 1건 이하 수준의 민감도를 달성했고, 사우스다코타의 LUX 제플린은 지하 1마일 아래에서 7톤의 제논으로 그 한계를 더 낮췄습니다. 같은 연구소의 다마 라이브라는 연주기적 신호를 보고했지만 더 민감한 다른 실험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불일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CR 대형강 입자 충돌기에서는 양성자 충돌에서 사라진 에너지와 운동량을 찾아 암흑 물질 생성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후보로는 양성자 질량의 수십 배에서 수천 배 범위의 약상호작용 질량 입자 WIMP, 축전 문제를 해결하며 암흑 물질 후보가 될 수 있는 엑시온, 멸균, 중성미자, 더 이국적인 존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실험적 확정은 아직 없습니다. 수 밀리켈빈으로 냉각한 검출기로 핵반동과 전자반동을 정밀 구분하는 CDMS, 전자기 상호작용에는 둔감하고 핵반동에만 반응하는 과열액적 검출기의 PIQ, 방사선 청정성과 섬광 특성이 뛰어난 액체 아르곤을 쓰는 DEAP 등 서로 다른 기술들은 다른 체계적 불확실성과 배경, 그리고 후보 입자에 대한 상보적 민감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력이 가리키는 증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은하단 가스의 X선 관측과 렌즈 지도가 함께 그린 질량 분포는 보이는 은하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로 퍼져 있었습니다. 두 은하단의 충돌로 생긴 분릿 클러스터는 특히 분명했습니다. 충돌 중 뜨거운 가스는 상호작용으로 느려져 가운데에 보였지만 암흑 물질 헤일로는 서로를 거의 방해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중력 렌즈는 질량이 가스가 아닌 헤일로 쪽에 남아있음을 보여주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충돌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트레인 렉 클러스터, 머스킷 볼 클러스터 같은 다른 사례도 비슷한 분리를 보였고, 암흑 물질이 자기 자신과 보통 물질에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주로 중력으로만 작용한다는 그림을 더욱 굳혔습니다. 2023년까지 관측 우주로는 추정을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의 약 26.8%를 차지했습니다. 은하의 회전 곡선이 장구한 시간 동안 유지되려면 암흑 물질은 우주론적 시간 척도에서 안정해야 했고, 초기 우주에서 구조 형성이 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갑거나 따뜻하고 뜨겁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중력에는 분명히 참여하지만 전자기적으로는 사실상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페르미 연구소, 스탠퍼드 케이페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원 등 이론 연구진은 표준 모형의 확장에서 암흑 물질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초대층은 여러 후보를 여분 차원 이론은 칼루자 클라인 입자를 제시했고, 어떤 모형은 아예 초기 우주에서 생긴 원시 블랙홀을 암흑 물질로 보았습니다. 각 가설은 검증 가능한 예측을 내놓았지만 아직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시 블랙홀 가설은 새로운 입자 물리를 요구하지 않는 매력이 있었으나 중력 마이크로렌즈 탐색과 우주 배경 복사의 제약은 그들이 우주 암흑 물질의 주성분인 가능성을 크게 잡혔습니다. 이처럼 암흑 물질은 천체 물리학과 입자 물리학의 경계에서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별과 행성, 생명을 이루는 보통 물질은 우주에서 소수 성분에 불과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량의 바다가 그 얇은 빛의 껍질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구조적 골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주변에 보이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 실험실과 궤도, 망원경, 전 세계 관측소에서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검출 기술이 도입되고 민감도는 더 오더 단위로 향상되며 가속기는 더 높은 에너지로 나아갑니다. 매번의 비탐지 결과는 후보의 질량과 상호작용 범위를 좁혀가며 암흑 물질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더욱 정밀하게 한정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ADMX 실험은 엑시온을 찾고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 속에서 엑시온이 광자로 변환될 때 생기는 미약한 전파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자레인지 대역에 가까운 주파수를 천천히 훑어 가능한 질량 범위를 스캔합니다. 아직 확정 신호는 없지만 탐색해야 할 매개 변수 공간은 넓게 남아 있습니다. 관측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칠레의 베라시 루빈 관측소는 2025년 가동을 시작해 남반구 하늘 전체를 며칠 강역으로 반복 촬영하며 수십억 개의 천체를 추적하고 암흑 물질의 미세한 중력 효과를 지도화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초기의 은하를 관측해 첫 10억 년 동안 암흑 물질이 별의 탄생과 은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 기기는 전례 없이 정밀한 은하 위치 측정을 통해 우주 거미줄을 그려내고 구조 형성 이론을 시험합니다.
학회와 화상회의, 프리프린트와 동료 평가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해석을 토론하고 데이터셋을 비교합니다. 어떤 이들은 암흑 물질 없이도 은하 회전 곡선을 설명하려는 수정 중력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모앤디는 낮은 가속도 영역에서의 중력을 수정해 은하 단위의 현상을 꽤 잘 설명했지만 은하단 역학과 중력 렌즈, 우주 배경 복사까지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를 일반 상대론과 양립하도록 확장한 티비스 같은 이론도 분릿 클러스터가 보여준 렌즈 결과와 맞추기 위해 과도한 미세 조정을 요구받았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 암흑 물질과 유사한 성분을 다시 도입해야 했습니다. 많은 우주론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증거와 가장 잘 들어맞는 가장 단순한 설명은 여전히 암흑 물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현장의 분위기는 좌절이 아니라 차분한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암흑 물질은 수많은 독립 관측으로 간접적으로 수천 번 탐지되어 왔고, 그 존재 자체는 더 이상 심각한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물리로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각 실험은 가능성을 좁히고, 각 관측은 모형을 정교하게 더듬으며, 각 세대의 연구자들은 앞선 세대의 성과 위에 차분히 쌓아 올릴 것입니다. 2024년에 중력 지도를 들여다보던 분석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주의 비계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은하는 암흑 물질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고, 은하단은 수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필라멘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모두가 거의 없는 거대한 공허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대규모 구조는 이 숨은 성분에 작용한 중력이 빚은 결과였고, 보이는 물질은 그 가장 깊은 중력의 우물에 응축되어 우주 건축물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에 불과했습니다. 수치 시뮬레이션은 이제 개별 은하의 세부까지 다룹니다. Fire, Feedback in Realistic Environments. 시리즈는 별 탄생, 초신성 폭발, 별바람, 블랙홀 흡적 등의 피드백을 포함해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의 중력과 스스로의 내부 과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계산들은 관측에서 보이는 은하의 다양성, 나선, 타원, 불규칙을 재현하고 중심 볼록부의 크기와 구조, 얇은 원반과 두꺼운 원반의 공존, 은하 질량과 별 형성률의 관계 같은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속의 또 다른 우주를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탕이 별과 은하가 있을 수 있는 자리들을 정하고, 물질을 필라멘트와 은하단으로 흘려보내며 관측이 점점 더 선명하게 밝혀내는 우주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표면을 지도화하고 중력은 기초를 지도화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영역은 눈으로가 아니라 수학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느리지만 일관된 간접 증거의 축적으로 탐사됩니다. 지하의 고요한 실험실에서, 몇 주씩 돌아가는 슈퍼컴퓨터의 낮은 진동 속에서, 수십억 개의 은하를 가로지르는 약한 렌즈 신호를 인내심 있게 분석하는 작업 속에서 암흑 물질 탐색은 계속됩니다. 신비가 아니라 측정의 탐사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과학으로 말입니다. 입자의 직접 검출은 당분간 보류될지라도 중력이 남긴 서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암흑 물질은 운동과 구조,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보이는 물질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알려왔습니다. 이 무늬를 추적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일관되고 재현 가능한 측정의 차곡한 축적을 통해 오히려 더 구체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그 숨은 질량을 이미 드러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량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가 아니라 동력학, 은하를 묶어두는 힘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밀어 넓혀가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1998년 수십 년간의 우주론적 기대를 거스르는 발표가 두 개의 독립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와 하버드, 호주 국립대,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등이 참여한 하이지 초신성 탐사팀은 먼 은하에서 일어나는 아야형 초신성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 폭발은 본질적인 밝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지구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를 통해 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표준 촛불로 쓰입니다. 이하형 초신성은 쌍성계의 백색화해성에서 발생합니다. 백색화해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천천히 끌어와 축적하면 질량이 찬드라세카르 1개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 가까워지고 전자 축퇴함만으로는 중력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붕괴가 촉발되고 무제어 열해융합이 일어나 백색화해성 전체가 순식간에 파괴되며 잠시 동안 은하 하나에 맞먹는 밝기를 냅니다. 시작. 질량이 항상 한계에 근접하므로 이 폭발의 최대 밝기는 서로 비슷해 거리 지표로 적합합니다. 두 연구팀은 수십 개의 먼 초신성을 관측해 그 밝기와 적색편이 우주 팽창에 의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중력이 팽창을 서서히 늦춘다면 당시 표준 가정, 먼 초신성은 예측보다 더 밝게 보여야 합니다.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면 밝기는 예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둘 다가 아니었습니다. 먼 초신성들이 기대보다 더 어둡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률은 느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지 흡수가 초신성을 실제보다 어둡게 만든 것은 아닌지, 초신성의 성질이 우주 시간에 따라 변한 것은 아닌지, 표본 추출의 편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체계적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양 팀은 데이터를 재분석했고 추가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독립 연구들이 결과를 반복 검증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 결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공간 자체의 팽창이 진공에 깃든 어떤 형태의 에너지에 의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성 관측에는 지상과 우주 망원경의 정교한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관격 조사로 하늘을 반복 촬영해 새로 나타난 점광권을 찾아내고 분광 관측으로 초신성 유형과 적색 편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광도 곡선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추적해 밝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우주에서 잘 연구된 표준 곡선과 비교해 최대 밝기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블 우주망원경은 가장 먼 초신성을 관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상 관측에서는 대기 잡음 속에 사라질 미약한 신호를 허블의 ACS와 WFC3가 여러 파장에서 포착했고, 이는 먼지 흡수 보정과 폭발 이후 단계별 광도 측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0년경에는 적색편이 0에 가까운 근거리부터 약 1.5에 이르는 먼 거리까지 최대 90억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백 개의 정밀한 아이아형 초신성 표본이 축적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암흑 에너지라 불리게 되었지만 그 이름은 이해보다는 무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암흑 물질이 뭉쳐서
끌어당기는 힘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암흑 에너지는 공간 전역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중력 붕괴를 밀어내는 반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우주가 더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피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팽창은 가속되는 피드백을 보입니다. 2009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13.8억 년이 아니라 138억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팽창하며 늘어나고 식어온 빅뱅의 장광의 온도 요동을 측정해 우주 성분과 기하를 정밀하게 제약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된 분석은 초신성 결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며 진공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 속 우주 상수는 표준 매개화에서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요동은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즘에서 전파된 소리의 파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결합,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가 형성되고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시기. 이전의 우주는 물질과 복사가 강하게 결합된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는 압력파가 퍼지며 압축과 희박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재결합이 일어나자 그 파형은 그대로 얼어붙어 사고 오늘 우리가 관측하는 온도 요동의 지도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가속 팽창의 발견은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먼 별들의 섬세한 깜빡임을 오랜 시간 모아 읽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요동의 각도 규모는 우주의 기하 구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유클리드 기하를 따르는 평탄한 우주라면 음향 파동의 정점이 특정 각도 범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공간이 휘어 있다면 그 정점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플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는 평탄한 우주 모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가 공간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계 밀도와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 밀도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기에 그 차이를 메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바로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함이 암시되었습니다. 음향 요동의 또 다른 흔적은 바리온 음향 진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가 아직 뜨겁고 밀집했던 시절,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기 전의 압력파가 은하 분포에 특유의 간격을 남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흔적의 간격을 우주 시간에 따라 측정하며 서로 다른 시대의 팽창률을 추적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의 일환인 비오스 프로젝트는 100만 개가 넘는 은하의 위치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초신성과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약 70억 년 동안 물질과 암흑 물질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팽창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0억 년 전, 팽창으로 물질 밀도가 희석되자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팽창은 가속되었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약 4억 9천만 광년에 해당하는 바리온 음향 진동의 스케일은 일종의 표준자로 쓰입니다. 이 강역이 서로 다른 적색 편의에서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를 관측하면 초신성이나 밝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팽창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 우주 물리학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집니다. 칠레의 블랑코 망원경에 장착된 5억 6천만 화소 카메라로 진행된 암흑 에너지 탐사는 또 다른 관측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거대한 은하단의 개수와 질량 분포는 우주 팽창 역사와 구조 성장률에 매우 민감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팽창을 가속시키면 중력이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 구조 형성이 억제됩니다. 서로 다른 질량과 거리에서 은하단의 개수를 세면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독립적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 진행된 여러 임무들은 측정 정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약 3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약 5,000제곱도에 이르는 하늘을 촬영한 암흑 에너지 탐사는 약한 중력 렌즈 효과, 은하 군집 분포, 초신성 관측 결과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론은 일관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며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밀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우주의 진화에 반발력을 가합니다. 전체 질량 에너지 중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3%, 오차는 0.0% 이하였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페리미터 이론물리연구소와 케임브리지의 카블리 우주론 연구소에서는 이 신비로운 에너지의 정체를 이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진공 에너지였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도 모든 양자장에 내재한 0점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양자장 이론의 계산은 실제보다 1000배일 20배나 큰 값을 예측했으며 이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오차로 불렸습니다. 이른바 우주상수 문제는 물리학의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장이 올바르다면 왜 진공 에너지는 그렇게 작게 나타날까요? 어딘가에서 서로 상쇄되는 대칭이나 메커니즘이 작동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워버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밀 20분의 1이라는 극도로 정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른 접근법에서는 암흑 에너지를 일정하지 않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스칼라장, 즉 퀸테센스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장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우세할 때 우주는 마치 상수항이 있는 것처럼 팽창 가속을 겪습니다. 장의 형태와 진화 속도에 따라 암흑 에너지가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써 현재 시점에서 우연히 우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광년 규모에서 방정식을 바꾸면서도 태양계와 중성자별처럼 관측으로 검증된 영역에서는 기존 이론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론은 드물었고 대부분은 복잡한 매개 변수를 새로 도입해야 했습니다. 시카고대와 유럽 우주국의 연구팀들은 초신성, 우주 배경 복사, 바리온, 음향 진동, 중력 렌즈, 은하단 개수 등 모든 관측 자료를 통합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암흑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모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바류더류더류두 값은 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팽창하는 공간 속에서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WWWW가 1이면 압력은 음수로 에너지가 팽창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측정 값은 1전 플린슨 0.005 범위에 있었고 이는 진짜 우주상수와 일치했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우주론을 넘어 물리학의 근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진공에너지가 가속 팽창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양자역학과 중력, 우주론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처럼 실험실에서 직접 검출할 수 있는 입자 후보조차 없습니다. 오직 우주 전체의 운동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2022년의 연구자들에게 암흑 에너지는 우주 서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중력에 이끌려 붕괴로 향하는 곳도 단조롭게 식어가는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 가속 팽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중력에 묶이지 않은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서로 멀어져 결국 빛의 속도를 넘어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은하단 내부의 작은 섬우주들 뿐입니다. 이렇게 가속이 지속된다면 우주는 서서히 차갑고 어두운 평형 상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상수라면 팽창은 영원히 계속되고 모든 별과 은하는 식어 사라지며 에너지는 균일하게 희석될 것입니다. 반면 암흑 에너지가 약해진다면 팽창이 다시 느려질 수도 있고 만약 더 강해진다면 팬텀 에너지가 되어 공간 자체를 찢는 빅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는 상수 시나리오를 지지합니다. 플랑크, 암흑에너지 탐사, 버스의 측정은 암흑에너지 밀도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W 값은 여러 시대를 거쳐도 변함없이 1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열린 여러 학회에서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와 유럽우주국, 호주 국립대의 연구자들은 향후 관측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베라루빈 천문대는 수십억 개의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측정해 암흑 에너지의 미세한 영향을 추적할 것입니다. 2027년 발사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초신성과 약한 중력 렌즈를 이용해 암흑 에너지를 정밀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건설 중인 유럽 초대형 망원경 EELT 은 39m 주경으로 수십 년에 걸쳐 먼 은하의 적색 편이 변화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우주 팽창 가속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관측은 하나의 조용한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고 식어가면서도 확장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목적은 더 이상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표는 그것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변하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상태 방정식을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물리적 기원을 암시할 어떤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질 과업이었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되고 관측 가능한 하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이 그 위에 새로운 이해를 쌓아 올릴 것이었습니다. 2024년의 분석가들에게 암흑 에너지는 성취이자 한계였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는 확정되었고 밀도는 매우 높은 정밀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진화에 미친 영향도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되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이론적 틀에도 완벽히 들어맞지 않았고 시공간의 기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존재했지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느낄 수도 없는 형태로 오직 팽창을 가속시키는 그 효과를 통해서만 드러났습니다. 우주는 이미 스스로의 구성을 밝혔습니다. 보통 물질이 약 5%, 암흑 물질이 약 27%,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별과 가스, 은하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구조 안에 떠 있었고 그 전체는 암흑 에너지로 가득한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주 전체의 95%는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며 오직 중력과 공간의 기하학적 변화를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었습니다. 팽창하는 공간의 고요 속에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속 속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미래를 스스로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들은 점점 멀어지고 별들은 연료를 모두 소진하며 가스는 흩어지고 시간이 끝없이 흐른 뒤에는 고립된 공간 속에 잔존하는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검은 구멍, 식어버린 백색 과해성, 그리고 죽은 별을 도는 차가운 행성들.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빛조차 닿을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떠올리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은하들이 여전히 서로를 볼 수 있고 구조가 유지되며 가스가 별로 태어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는 일은 현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방향을 더 명확히 보여줄 뿐입니다. 팽창은 이미 측정되었습니다. 가속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계산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정밀화의 과정뿐입니다. 더 나은 측정, 더 좁혀진 불확실성, 그리고 양자 진공과 시공간의 기하, 우주 진화의 물리학을 잇는 더 깊은 이해. 우주는 한편으로는 더욱 이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빛은 구조를 드러내고 중력은 숨은 질량을 밝혔으며 기하학은 감춰진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층이 겹쳐질수록 우주는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 속에서 더욱 낯설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소와 데이터 센터, 이론 연구소와 국제협력 프로젝트들 속에서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발견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했고 기기들은 그 변화를 추적했으며 데이터 아카이브는 매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느리고 꾸준한 과정 속에서 지식은 자라났습니다. 완전한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과 더 정교한 방법, 그리고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규모에서 작동하는 구조와 힘, 그리고 그 조용한 질서에 대한 깊은 경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의 전파 만권경들과 전 세계의 광학 관측망은 가까운 우주 구조를 따라 흐르는 중력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의 파크스 전파 만권경은 여러 개의 수신기를 장착해 지구에서 약 억 광년 이내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각 측정은 단순히 거리와 방향만이 아니라 그 은하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의 기본 운동 기준틀에 대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도 기록했습니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파크스 마을 근처에 자리한 이 64m 전파 만권경은 1961년부터 가동되어 왔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반구 관측소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 영역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중빔 수신기가 장착되었고 동시에 하늘의 13개 방향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관측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조사 프로젝트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거대한 흐름을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수십 개의 외소 은하로 이루어진 로컬 그룹 전체가 남쪽 하늘, 켄타우로스 자리와 히드라 자리 방향으로 초당 약 630km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로컬 그룹이 단순한 우주 팽창 운동과는 다른 특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크스의 자료는 그 흐름의 규모와 일관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로컬 그룹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한 천여 자리 최운하단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너머의 다른 은하단들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흐름이 하나의 거대한 질량 중심, 즉 거대 인력체, The Great Attractor라 불리는 지역을 향해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량 집중 영역은 1980년대에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오는 X선 방출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원반이 가리고 있는 영역, 약 30도 폭의 관측 회피대 Zone of Avoidance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시광선은 이 먼지층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기에 2MASES 2마이크론 전천 탐사 프로젝트가 이를 밝혀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아리조나와 칠레에 자동 망원경 2대로 수행된 이 탐사는 1.2, 1.6, 2.2 마이크론의 파장에서 하늘 전체를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르마 은하단과 더불어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라니아케아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약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직경 약 5억 2천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는 은하단처럼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구조가 아니라 거대한 인력 분지 Basin of Attraction, 즉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결합된 중력에 의해 물질이 중심을 향해 흐르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 흐름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관측소의 데이터가 결합되었습니다. 하와이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호주의 CSIRO, 칠레의 ESO가 함께 참여한 Cosmic Flows 프로젝트는 적색 편의와 독립적인 거리 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두 가지 효과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우주 팽창에 따른 허블 흐름, 다른 하나는 중력에 의한 고유 운동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리 측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선 은하의 경우 툴리 피셔 관계가 활용되었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고유 밝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소 21cm 선이나 분광학적 측정을 통해 회전 속도를 구하고 이를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타원 은해는 속도 분산, 표면 밝기, 유효 방향을 결합한 기본 평면 관계가 사용되었습니다. 가까운 은하의 경우 표면 밝기 요동법을 이용해 별 개수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밝기 차이를 통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3차원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색상으로 표시된 속도장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우주 거미줄의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라니아케아는 거대한 인력의 분지로 나타났고 그 바깥에는 또 다른 최운하단들, 페르스스 물고기 자리, 샤플리, 헤라클레스, 이 자신만의 인력 분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는 공동 void이라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누 거품이나 생물 조직처럼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셀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필라멘트라 불리는 얇은 실처럼 응집되어 있었고 그 실들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은하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며 1천만 도 이상의 뜨거운 가스를 가둔 중력의 우물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구조인 샤플리 최운하단은 약 8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은하를 포함한 라니아케아마저도 그쪽으로 천천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모든 패턴을 재현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거의 균일했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 남은 미세한 밀도 요동이 중력에 의해 수십억 년에 걸쳐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2014년에 완성된 일루스트리스 일러스트리스 시뮬레이션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별의 형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 성장, 은하풍의 효과까지 모델에 포함한 결과 관측된 은하의 형태와 색, 별 형성률, 분포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암흑 물질이 있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물질은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8년까지 연구자들은 수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속도 흐름을 지도화했습니다. Cosmic Flows 스트링 데이터에는 1만 7천 개 이상의 은하의 거리와 속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라니아케아의 경계가 정의되었습니다. 이 경계는 팽창이 외부로 밀어내는 힘과 중력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운하단 사이의 경계는 마치 지구의 분수계 워터쉣처럼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가르는 산등성이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 은하는 하나의 흐름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우주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거대한 흐름의 장이었습니다. 은하들은 수억 년에 걸쳐 천천히 이동하며 중력의 곡선을 따라 마치 강물 위에 잎사귀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느린 만큼 미비했지만 우주적 시간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운동, 처녀자리 은하단의 방향, 거대 인력체, 라니아케아, 그리고 그 위에 샤플리, 모든 흐름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미세한 이중극 패턴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하늘은 아주 조금 더 따뜻하고 반대쪽은 약간 더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서명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합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흐름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태양의 공전, 우리 은하의 이동, 은하단의 낙하, 최운하단의 표류. 각각의 움직임이 겹쳐져 거대한 우주적 리듬을 이루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우주는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흐름이자 과정이었습니다. 별과 은하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의 강을 따라 이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우주 거미줄은 정지된 골조가 아니라 팽창과 중력이 만들어낸 끊임없이 재편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망원경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와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구조와 운동은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흐름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다시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팽창과 냉각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이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 우주의 거미줄은 하나의 성취이자 또 다른 서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지도화했고 인력 분지를 정의했으며 물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오래전 우주의 초기 상태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했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뿐 아니라 시간과 엔트로피, 그리고 모든 구조와 운동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끝없는 공간 속에서 우주는 여전히 자신만의 조용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이르러 여러 파장의 관측과 다양한 방법으로 축적된 수십 년의 기록이 아카이브에 쌓이자 천체 물리학의 모델들은 우주 진화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수렴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은 먼저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짧은 지수적 팽창에 의해 급격히 넓어졌고, 그 뒤로는 복사, 물질, 진공 에너지의 비율에 따라 팽창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복사의 밀도가 희석되지 중력이 지배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구조 형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60억 년 전부터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 예산을 주도하기 시작해 팽창을 가속시키며 이후의 구조 성장을 서서히 억제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는 15, 30, 14초 남짓에 불과했지만 여러 우주론적 난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서로 빛이 닿을 수 없던 영역들까지도 큰 척도에서 놀랄 만큼 균질했던 이유, 그리고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평평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자 요동이 우주 크기로 늘어나 균일성을 만들었고, 초기의 어떤 곡률도 늘어남 속에서 사실상 감춰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구체적 메커니즘, 가령 인플라톤이라 불리는 스칼라장은 여전히 가설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정황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은하 대조사, 초신성 관측, 대규모 구조 지도화가 함께 그려낸 이 서사는 점점 더 정밀해졌고, 동시에 하나의 끝을 가리켰습니다. 우주는 정지되어 있지 않고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방향, 모든 구배가 사라지고 과정이 멈추는 열적 죽음을 향해 돌이킬 수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역학의 제2법칙은 고립계에서 엔트로피가 시간과 함께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유용한 에너지는 점차 열로 흩어지고 온도차는 평준화되며 체계는 균형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현재의 추정에 따르면 그 시간대는 10절 100년을 훌쩍 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알려진 물리로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약 50억 년 뒤 태양은 중심 수소를 소모하고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내부 행성들을 삼킨 뒤 외곽층을 벗어놓고 백색과해성으로 식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별이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1조 년 남짓이 지나면 가스가 고갈되어 새로운 별의 탄생은 멈추고 남은 것은 백색과해성,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잔해들 뿐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약 40억 년 뒤 충돌 병합해 밀코메다로 불리는 거대 타원 은하를 이룰 전망입니다. 병합 과정에서 별들의 궤도는 재편되고 압축된 가스에서 일시적 별 탄생이 늘어나며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둘은 나선처럼 서로 가까워져 결국 하나가 되면서 우주 전역에 퍼질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플랑크 위성 관측이 확인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현재 온도는 2007도 20km 절대 영도에 가까우며 우주가 팽창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1조 년 뒤에는 1K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별들은 연료를 다 소모해 사라지며 가스는 흩어지거나 잔해에 갇혀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고 차가운 우주가 됩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케임브리지 응용수학 이론물리학, 페리미터 연구소의 이론 연구는 훨씬 더 먼 미래까지 전망을 확장했습니다. 1024년 즈음이면 별 탄생은 완전히 멈추고 10펑 20년 무렵에는 은하 내 중력 상호작용이 별을 점점 내보내 은하가 증발합니다. 1135 40년 이후에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가 실제라면 양성자 붕괴 같은 과정으로 백색과해성과 중성자별까지 점차 해체될 수 있습니다. 실 100년쯤이면 블랙홀들마저 호킹 복사로 증발해 끝내는 드문 입자들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존재하게 됩니다. 호킹 복사는 사건 지평선 근처의 양자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진공에서 잠깐 생겨나는 입자, 반입자, 쌍 중 하나가 블랙홀에 포획되고 다른 하나가 탈출하면 블랙홀은 그만큼 에너지를 잃어 아주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10조 67년,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조 100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전망은 몇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현재처럼 일정하거나 약해져야 하고 물리법칙은 우주적 시간대에 걸쳐 변하지 않아야 하며 아직 모르는 새로운 과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정 아래 계산은 단단해 보이며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희석의 상태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가까운 경기에서는 또 다른 한계가 드러납니다. 가장 작은 척도에서는 양자 효과가 지배적이 됩니다. 플랑크 길이 1.6 경신 35미의 도론에서는 시공간 자체의 요동이 무시할 수 없어서 거리와 위치라는 개념이 뚜렷이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동시에 무리 없이 적용하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양자 중력이 필요합니다. 끈이로는 기본 입자를 점이 아니라 극미한 끈막의 진동으로 보고 침 11차원의 압축된 차원 포함, 중력을 자연스럽게 품는 통합이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실험 가능한 예측은 드물고 해, 솔루션의 수가 방대해. 어떤 해가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지 고르기 어렵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을 연속이 아닌 양자적 격자로 간주해 면적과 부피를 양자화합니다. 특이점을 완화하는 시각을 주지만 입자 물리와의 완전한 접속은 아직 과제입니다. 플랑크 시간 5.416 44초 아래에서는 인과 자체가 흐려져 사건의 순서나 과정 정의가 무의미해집니다. LHC가 2024년까지 정밀 측정한 힉스장의 성질은 우리 진공이 준안정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양자 터널링으로 더 낮은 에너지의 진공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10일 100년을 훌쩍 넘는 시간 척도에서나 의미가 있어 실질적 위험은 없습니다. 중력파 관측소 LIGO EB19 KAGRA는 블랙홀 중성자별 병합에서 나오는 시공간의 잔물을 검출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정밀하게 확인했고 2023년까지 수십 건의 사건이 누적되었습니다. 첫 검출 2016년 발표은 13억 광년 너머에서 합쳐진 두 블랙홀의 신호로 이론과 놀라울 만큼 잘 맞았습니다. 이후에는 전작이
대응 복사를 동반한 중성자별 병합이 관측되어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한 ESA의 엘리사는 훨씬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과 초기 우주의 흔적을 탐지해 인플레이션과 양자 중력 단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 과학은 마지막 해답이 아니라 한계의 자각에 이릅니다. 빛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직접 관측은 멈추고 시공간이 불연속적으로 흔들리는 척도에서 양자역학도, 접근 가능한 에너지를 넘어서는 곳에서 실험도 한계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도구와 미완의 이론, 그리고 세대를 건너뛸 인내를 요구하는 전선일 뿐입니다. 발견의 역사는 늘 그러했습니다. 뉴턴 역학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필요했고, 고전 물리는 원자 척도에서 양자역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식은 경계를 드러내고 경계는 새로운 질문을 부릅니다. 2025년에도 여러 국제 협력이 이 전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전 지구 전파 망원경망인 EHT는 블랙홀 그림자를 촬영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영상을 보여 주었고, 사건 지평선 근처의 미세한 편차도 동시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입자물리 커뮤니티는 LHC를 잇는 차세대 가속기, CR 내 원주 100km급 FCC, 일본의 ILC를 제안했지만 에너지 확장과 정밀 측정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수십 년의 국제 협력과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첫 5억 년 이내의 은하들을 관측해 초기 은하 조립과 이온화 재시작 모델을 시험하고, 때로는 예상보다 성숙하고 무거운 은하들을 보여주어 이론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유클리드는 우주 역사 전반의 암흑물질 분포를, SKA는 중성수소의 21일치미티를 신호로 구조의 진화를 전례 없이 넓고 깊게 추적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주론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수를 정밀하게 다듬고 예측을 엄정히 시험하며 새로운 물리를 암시할 수 있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찾는 일입니다. 람다 CDM, 차가운 암흑물질과 우주 상수, 그리고 일반 상대성이 결합된 표준 우주론, 은 측정 오차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설명하지만 여전히 기본 질문들을 남깁니다. 암흑물질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는 무엇인가? 우주상수의 값은 왜 그런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물리상수들은 왜 생명과 구조가 가능한 값을 갖게 되었는가? 이 중 일부에는 전통적 의미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성질을 가지는 우주에서만 관측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류 원리적 선택을 논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인플레이션과 끈이론의 랜드스케이프 혹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같은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현실성은 아직 알 수 없고 어쩌면 영원히 증명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과학의 기분은 과장도 체념도 아닌 차분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광년 넘어 수십억 개의 은하를 지도화하고 빅뱅 직후의 찰나에서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측정했으며 앞으로의 수조 년까지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달 한계도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정밀화할 수 있으며 어떤 질문은 당분간, 어쩌면 영원히 방법론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소나사, ESA와 파트너 기관들이 보관하는 아카이브에는 스펙트럼, 영상, 광도 곡선,
중력파 신호가 페타바이트 규모로 축적되어 있고 관측 시각과 장비, 좌표, 보정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됩니다. 새로운 연구자들은 수십 년 전 데이터에서 이전 세대가 놓친 패턴을 찾아내거나 성숙한 이론 틀로 새로운 가설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발견은 누적되고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관측은 집단적 지식을 조금씩 정교하게 만들고 각 측정은 오차막대를 좁히며 각 실험은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좁혀줍니다. 드라마는 적지만 꾸준함이 성취를 만듭니다. 우주는 번쩍이는 계시에 앞서 정밀하고 재현 가능한 관측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2025년에 이르러 우리는 현재 기술로 접근 가능한 가시 우주를 거의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마이크로 켈빈 이하 정밀로 지도화되었고 중력파가 검출되었으며 암흑 물질의 중력 서명과 암흑 에너지의 시대별 영향이 측정되었습니다. 필라멘트 은하단 공동으로 짜인 대규모 구조가 수십억 광년에 걸쳐 추적되었고 우주의 운명, 계속되는 팽창과 냉각, 이 높은 신뢰도로 그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접근 가능한 척도에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기보다 이미 알려진 현상의 물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측정을 더 정밀하게 하며 현 이론의 경계에서 엄격한 검증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망원경은 더 좋아질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더 빠른 컴퓨터에서 더 현실적으로 돌아가며 이론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이의 망원경에서 궤도 망원경과 중력파 검출기까지 이어진 접근 가능한 우주 지도화의 시대는 하나의 평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도약은 단지 더 나은 기기 이상, 새로운 물리 혹은 아주 드문 사건을 기다릴 세대 단위의 인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풍경을 돌아보는 연구자들의 마음은 성취도 좌절도 아닌 차분한 경외감입니다. 우주는 일반 상대성, 양자역학, 여력학, 관측 천문학의 틀 안에서 알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이해 가능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직관을 넘어서는 크기와 나이, 그리고 현 시대에 끊어진 먼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고요 속에서, 분석의 잔잔한 소음 속에서 매일 밤 추가되는 관측들이 아카이브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느린 리듬 속에서 우주에 대한 기록 작업은 계속됩니다. 모험담이 아니라 절차로서 우주는 존재하고 기기는 관측하며 데이터는 기록되고 이해는 한 걸음씩 깊어집니다. 오늘 밤에도 수십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착하고 내일 밤에는 더 먼 곳의 빛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카이브는 커지고 지도는 정교해지며 모델은 조정됩니다. 이렇게 관측과 보정, 해석이 반복되는 잔잔한 호흡 속에서 삶의 경계는 완결을 향하기보다 알 수 있는 것과 아직 알 수 없는 것의 경계 자체를 탐구하는 자리로 조금씩 전진합니다. 이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우주는 모든 비밀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지의 영역은 해결되지 않아도 탐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중한 증거 수집과 견고한 틀의 구축,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가장 엄정하고도 겸허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기가 밤을 맞아 온도를 낮추고 데이터가 아카이브로 전송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관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주적 조사는 계속됩니다. 정답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곧 진전이기 때문에,
확실성보다 명료함을, 장악보다 시야를 위해. 우주는 팽창하고 기기는 추적하며 지식은 자랍니다. 그 성장은 계시가 아니라 정밀한 측정으로, 돌파가 아니라 축적된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우주 이해라는 사업은 이렇게 한 번의 관측, 한 번의 계산, 한 번의 엄밀한 대조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정적, 데이터 점과 점 사이의 간극, 관측과 관측 사이의 기다림 속에서 우주는 여전히 천천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별빛에 새겨진 질문에서 시작된 일은 이제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주고받는 차분한 대화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 가능하게, 먼 것을 기록 가능하게 바꾸는 기기를 통해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5%의 빛은 남은 95%. 당기고 밀며 구조를 만들고 가속시키고 보이는 우주를 중력과 기하로 이끄는 의 존재를 비춰줍니다. 연구자들은 노트를 덮고 아카이브는 밤의 관측을 저장합니다. 어딘가에서 망원경 하나가 다음 목표를 향해 회전합니다. 이 과정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매일 밤은 기록을 조금씩 늘리고 각 관측은 수년에 걸친 목록의 한 점이 되며, 그 목록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질문과 아직 떠올리지 못한 분석, 아직 세워지지 않은 틀을 위한 자원이 됩니다. 우주는 본질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척도와 에너지, 시간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측정 가능한 것은 측정되고 추론 가능한 것은 추론됩니다. 그 밖의 영역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정밀함, 세대를 건너는 축적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영토로 남아 기다립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주는 물리 법칙, 장비의 역량, 인간의 기지라는 조건 안에서 이해될 의지가 있는 듯 보입니다. 주의 깊은 관측에 일관된 측정으로 응답하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도 예측을 확인시켜주며, 무질서가 예상된 곳에서 질서를, 우연히 예상된 곳에서 규칙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아카이브와 방정식, 대기권 밖과 구름 위 산정의 망원경이 찍은 영상 속에 우주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패턴으로, 해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으로, 계시가 아니라 증거, 즉 이해를 만들어내는 원료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팽창은 가속되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며 우주 거미줄은 중력의 느긋한 건축 아래 변모합니다. 별은 태어나고 타오르다 사그라들고 물질은 모였다 흩어지면 에너지는 가능한 모든 형식을 거쳐 늘 평형과 고요를 향합니다. 여력학이 예고하고 관측이 확인해온 그 끝을 향해. 그러나 그 끝은 너무 멀리 있어. 그 필연성은 아무런 긴박함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관측할 수 있는 지금, 별이 아직 빛나고 은하들이 서로를 볼 수 있으며 물질이 구조를 이루는 이 시기는 우주 시간 속 짧고도 환한 순간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시대, 기록될 수 있는 시대, 아카이브에 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창 안에서 일하는 이들의 목표는 끝을 목격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그에 걸맞은 정밀도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우주는 여러 파장에서, 세대를 잇는 인내 속에서 기기를 통해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자신이 작동하는 방식을 놀랄 만큼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분한 기록과 꼼꼼한 축적, 엄격한 검증 속에서 인류의 우주 이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거나 의미가 있을지조차 모르지만 더 나은 질문, 더
더 정밀한 측정, 직관을 넘어서는 규모에서 수학과 관측, 끈기만이 닿을 수 있는 구조와 과정,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해 전진합니다. 빛은 도착하고 기기는 기록하며 데이터는 쌓입니다. 그 오래된 리듬, 어느 관측소보다 오래되고 어느 임무보다 깊은 리듬 속에서 인류와 우주 사이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말이 아니라 파장으로, 계시가 아니라 측정으로, 해답이 아니라 검증되고 제약되며 때로는 놀람을 주는 증거로 이어지는 대화 말입니다. 어딘가에서 오늘 밤도 100억 광년 넘어 은하에서 온 광자가 검출기에 찍히고 데이터는 아카이브로 들어갑니다. 내일, 혹은 내년, 혹은 그보다 먼 훗날 관련 질문이 떠오를 때 한 연구자가 그 자료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관측은 수많은 기록과 어깨를 맞대며 대륙과 세대를 잇는 집단적 이해에 아주 조금을 보탤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으로, 돌연한 명료함이 아니라 점진적 정제로, 장관이 아니라 과정으로,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결국에는 어떤 단독 관측으로도 도달할 수 없던 방식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모든 것 아래에서, 우리가 지도화한 모든 것 너머에서 우주는 계속됩니다. 팽창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상태로 진화해 갑니다. 조사는 미완입니다. 아카이브는 계속 자랍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세월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증거를 차분히 쌓아 올리는 그 끈질긴 기록 속에서 인류의 우주 이해라는 작업은 이어집니다. 정복이 아니라 대화로, 지배가 아니라 기록으로, 밖을 향해 눈을 들고 발견한 것을 조심스레 적어 나가며 매일 밤의 작은 성과를 끝없이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는 우주의 방대한 기록에 보태는 일로 계속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히 잠드세요.